자, 오늘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교과서 199, 201쪽인데요. 자, 교과서 노트 꺼내주시고 수업을 준비해주시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일리야? 뒷문 좀 봐줘. 문 좀 봐줘. 고마워, 일리야. 자, 오늘 주제가 2차 세계대전인데요. 자, 우리 6반 친구들 이제 조용히 해주시고 앞에 바라봐 주시고 자, 수업하는데 마음 모아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배울 주제가 2차 세계대전인데요. 세계대전, 정말로 전 세계가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약 4년 동안 유럽에서 싸웠던 전쟁인데요. 1차 세계대전 때 당시의 피해 규모로 보시면은 사망자만 따졌을 때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는요 사망자가 7,3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날라갔어요. 맞아. 진짜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엄청난 전쟁인데요. 왜 그랬냐?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만 전쟁,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은요 정말 전 세계가 다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 전사했던, 죽었던 전쟁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두 번 다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까? 왜 싸웠을지를 배경부터 전개, 결과를 볼 건데요. 자, 우선 2차 세계대전 왜 싸웠냐? 그 이유부터 보시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자국의 인구도 많고 자본도 많아.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극복했다? 훌륭한 게 미딜 정책. 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식민지 많은 애들은 블록 경제로 극복했고요. 하지만 인구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식민지도 부족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해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전체주의.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라는 전체주의로 이것을 극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929년 이후, 대공황 이후 20세기 중반에 전체주의가 등장했고요. 이때 집권한 아저씨들이 이게 미국 실업률이죠. 당시 이렇게 미국 경제 위기를 보시면은 미국 실업률 지금 보면요 30년대 전까지는 5% 내려다가 29년 이후 30년부터 한 40년까지 실업률이 20%가 올라가요. 직장인 5명이 1명이 잘린 겁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저 정도면. 저렇게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되면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당시 이걸 극복하지 못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런 아저씨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탈리아의 전체주의였던 무솔리니,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독일의 유명한 히틀러. 둘이 정신병자 둘이 만나는데 자, 이때 독일은요 히틀러 아저씨가 집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약간 독일 사람들 되게 부끄러운 역사인데 히틀러는 강압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집권한 적이 없어.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서 총통이 된 사람입니다. 투표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왜냐? 당시에 독일 사람들 사는 게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냐면 돈을 벌면 벌수록 1차 대전에서 있었던 배상금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세금을 막 가져가야 돼. 근데 대공황이 겹치니까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당시에 경제가 파탄되고 실업자 증가하고 막 경제가 대혼란이 옵니다.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거 세금 내고 배상금 갚고 막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나아질 기미가. 이렇게 패배주의했던 독일 사람들한테 히틀러라는 청년이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히틀러의 연설이 이런 거였어. 다시 독일 국민들이여 질서 있는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근면하고 활기찬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독일만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패자가 아닙니다. 1차 대전 끝났다. 근데 아직도 왜 우리가 1차 대전에 이렇게 지고 있냐. 세계는 이제 우리를 재판해줬다. 우리 다시 나아갑시다. 그 뜻이죠. 나는 여러분께 종속될 거다. 난 우리 독일을 위해 일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뽑아주세요. 라면서 당시에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요. 히틀러가 우리 독일을 강한 독일을 만들었는데 우리 독일을 옛날의 대제국으로 다시 회복시켜준대. 히틀러를 뽑아주자. 그래 히틀러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럼 집권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죠. 강한 독일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강한 독일이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인 당시의 파괴적인 방법으로 강해집니다. 이때 히틀러가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당시의 독일은 군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의 전범국이었습니다. 이걸 막았던 게 뭐냐면 국제연맹이었어요. 여러분 이름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유엔은 국제연합이고요. 이 당시에는 국제연합이 되기 전 국제연맹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연맹이 독일한테 야 독일 1차 대전 너네 때문에 일어났었잖아. 너네 군인 만들지 마. 무기 같은 거 만들지 마.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2차 대전 일으켰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딱 자기 방어하는 정도까지 하지 침략할 정도로 재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독일이 이런 식으로 재무장, 그러니까 군인을 만들고 무기를 키우는 거에 제약이 있었어. 그래서 히틀러가 이거를 탈퇴해버립니다. 나 주지 안 따를 거야. 나는 강한 독일을 만들어야 돼. 우리 독일 전차 부대 만들고 전함 만들고 우리 독일을 강해지겠다. 전투기 만들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하겠다. 재무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독일을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요 강한 독일을 앞세우면서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친다. 영토를 넓혀가 팽창 정책. 지금 독일 경제적인 위기다. 그러니까 영토를 넓혀서 경제적인 수단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팽창 정책으로 영토를 넓혀가는데요. 이때 어떻게 넓혔냐?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영토 넓힌 적 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1차 대전에서 결과 독일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한테 땅을 뺏겼습니다. 지금 보면 이 노란색인가? 이걸 노란색. 얘를 각 나라한테 뺏겨졌어. 이때 히틀러가 이 지역이 주덴트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독일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붙여진 지역. 이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야, 나 이거 줘. 안 주면 나 전쟁할 거야. 나 지금 죽기 직전이야. 안 주면 너네 다 죽일 거야. 나 전쟁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반협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했게? 줬어. 땅을 줬어. 알겠다. 너네 저거 줄게. 단 조건이 있다. 너네 저거 먹고 더 달라 하지 마. 저게 우리 마지막이야. 하고 평화로운 협정을 맺습니다. 이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저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체인벌링이었고요. 오른쪽에 히틀러가 딱 약속을 하고 알겠다. 땅 줄게. 팽창정책 승인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가 설마 히틀러가 전쟁하겠어? 그냥 좀 협박식으로 해서 저거 좀 달라고 했겠지 라면서 저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준 거야. 그래서 이때 체인벌린이 영국에 와서 저 합의문을 흔들면서 히틀러를 칭찬해. 야, 내가 히틀러 만났는데 상당히 착한 놈이더라. 야, 이 괜찮은 놈이야 했는데 전쟁이 안 난 날이 났나요? 야, 저 히틀러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사람 아마 쫓겨나 좀 불명식에 끝나. 히틀러 거짓말쟁이였잖아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수상이 처칠이야.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처칠. 영국에 되게 유명한 수상이 있었어요. 민스 처칠을 2차 대전에 이끌었던데 얘 다음 처칠이야. 자, 아무튼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히틀러는요 전쟁할 준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영토를 먹고 야금야금 먹으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나의 목표는 전 유럽이야. 모든 유럽을 싹 먹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요 전쟁에 준비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2차 대전 정제를 쓸 건데요. 정제를 쓸 건데 잘 들어봐. 사건을 줄줄이 쓸 거야. 참고로 이번 시험은 전개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꼭 한 번. 선생님이 노트 정리 지금 하는 거 교과서 보고 정리한 거예요. 꼭 한 번 오늘 끝나면은 교과서 한 번씩 보세요. 교과서 한 번씩.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스스로 이해 좀 하셔야 돼요.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히틀러는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꼭 필요한 작업이 있었어. 뭐였냐면, 자, 이건 틀리 안 하셔도 돼요. 독일이 1차 대전 때 진 이유가 프랑스를 공격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러시아가 있었어. 당시에 독일은 프랑스하고 싸우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바람에 왼쪽에선 프랑스, 오른쪽은 러시아, 중간에 샌드위치를 꼈어. 그래서 매우 곤란했습니다. 그러면 히틀러는 알아. 전쟁을 하려면 프랑스를 먹으려면 얘네랑 어떻게 해야 돼? 말 친해야 돼. 이때 러시아는 소련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 왼쪽에 있는 스탈린, 그리고 히틀러 독일, 이렇게 있어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영국이랑 프랑스랑 히틀러가 전쟁 절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소련이랑 독일이랑 사이가 겁나 나빴어. 왜냐? 히틀러는요 공산주의를 극혐해. 반면에 스탈린도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극혐해. 서로 싫어했어. 왜 서로 싫어할 수밖에 없냐? 히틀러는요 민족주의야. 우리 독일 민족 똘똘 뭉치자. 반면 공산주의는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을 위한 체제일까? 소외계층, 노동자, 농민, 소수계층. 당시에 피지배층이었던 노동자, 농민을 중시하는 거야. 그러면은 민족 개념에 노동자, 농민도 있지만 자본가도 있잖아. 자본가를 배척하는 공산주의는 히틀러 입장에서 불가능해. 근데 실제로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확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둘은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걱정 안 했던 거야. 어차피 히틀러 못 쳐들어와. 왜냐면 우리 쳐들어오면 스탈린하고 싸울 거야. 이게 있었는데 히틀러가 스탈린하고 동맹했습니다. 이게 독소 불가침주야. 우리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하지 말자. 아니 불자야. 하지 말자. 같이 침범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래서 독일과 소련이 우리 싸우지 말자. 어떤 일이 벌어도 우리들은 싸우지 말자. 즉 히틀러는 나 프랑스 공격을 할 건데 너네 우리랑 싸우지 말자. 동맹 맺자. 이 뜻이었어. 그래서 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을 때 유럽이 깜짝 놀래. 아니 히틀러랑 스탈린이랑 동맹을 맺었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 그러면서 신문에 이런 풍자가 실린 거야. 아니 둘이 어떻게 맺었지? 그러면서 아래 보면 Wonder how long the honeymoon will last. 언제까지 얘네들과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아니 풍자야. 그러니까 그만큼 둘은 절대 묶일 수 없는 체제야. 공산주의랑 전체주의는. 공을 풀면 이혼한다. 그치 이런 거지. 그런 느낌이지. 자,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었고요. 히틀러는 이제 준비 끝났어. 어차피 우리가 프랑스 공격해도 소련이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그냥 한쪽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이때 히틀러가 당시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1939년 폴란드 침공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폴란드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당시에 독일이 폴란드, 소련과 독일 사이에 있는 일단 폴란드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먹어버렸고요. 히틀러는 빠르게 전차 부대를 보내서 프랑스를 공격했는데 이때 히틀러도 깜짝 놀래요. 왜냐? 독일이 파리를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이때 거의 막 한 달도 안 돼서 막 저 프랑스 파리까지 먹어버려요. 히틀러 전쟁 시작하고 나서 진짜 빨리 파리 먹어버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먹을 수 있었냐? 어떻게 파리가 저렇게 금방 무너졌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일이 미친 듯이 싸웠어. 실제로 이때 독일 전차, 여러분 독일 축구 선수들 별명이 뭔지 알아? 축구 국가대표팀 별명. 전차군단? 맞아. 독일의 별명이 전차군단이야. 왜냐면 이때 독일 전차가 세계 최강이었어. 2차 대전 때. 왜냐? 여러분 유명한 외제차 회사 벤츠, BMW, 아우디, 독일 3사입니다. 얘네가 당시에 전차 만드는 기술에 동원돼서 그렇게 빠른 전차 그리고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독일 육군이 보병들이 잠을 안 자고 24시간 싸웠어요. 실제로 그때 아드레날린과 부상화도 싸웠어. 스타그래프트를 치면 스티프만도 싸웠어. 독일 군이.
그러니까 얘들 자본해주고 맨날 싸우는 거, 맨날 진격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작전이 좋았습니다. 사실 프랑스는요, 독일이랑 1차 대전 때 한번 더 싸웠어. 그때 한번 먹었었습니다. 프랑스도 알아. 야, 독일이 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두 번 다시 1차 대전처럼 불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주 방어선단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마지노선입니다. 들어보지 않아요, 마지노선? 야, 이게 내 마지노선이야. 무슨 뜻이지? 그치, 이게 내 참여의 수단이야. 여기가 내 최대 이거잖아. 프랑스가 절대 국경 뺏기지 않겠다 해서 마지노 라인이라는 선을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의 최고 기술을 가져다 만든 벙커야. 지금 보시면요, 온갖 포대를 설치하고 육군들이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방어선을 만든 겁니다. 최고의 방어선을.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요, 여기부터 이렇게 독일 국경이 있었어. 근데 이 위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독일의 전차 부대가 프랑스는 여기서 총 병력이 있었는데 독일 부대가 일로 안 오고 일로 와서 뒤로 온 거야. 그럼 뒤에서 싸울 수 있을까? 무용지물이 돼버려.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들은 열심히 싸우려 총대하고 있는데 뒤에서 독일이 나타나면 끝나버려요. 근데 독일이 위로 오거든요. 그럼 프랑스가 왜 하필 여기는 안 만들었냐? 돈이 없어서. 맞아, 돈 없어서. 저거 만드는 거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마지노선 딱 봐도 지금 비싸 보이지 않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 프랑스가 저거 만들 만큼 돈이 없었고요. 또 저기가 평지대이면서 습지대였어. 그래서 저기 방어선을 구축할 만한 지형도 아니었고요. 설마 저기로 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독일의 기술, 전차 기술이 너무 좋아서 습지대와 그 수풀지대를 뚫어버리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금방 무너지고요. 히틀러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파리로 갑니다. 우리가 파리에 증명했어? 파리에 가서 뭐 했대? 춤춰요. 비명사인지 이거. 여기가 어디야? 펜타. 히틀러가 가서 엘베탑에서 기념하셨는데요. 그럼 히틀러는요, 굉장히 휴민심이 강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을 국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냐면 연설도 기가 막히게 잘했고요. 이때 히틀러 참모 중에 베벨스라는 아이가 있었거든. 얘가 완전 그 언론전의 달인이야. 이때 라디오라는 거 보고서 히틀러 연설 독일에 막 퍼뜨렸고요. 히틀러의 지지를 높이고 히틀러가 엄청난 휴민식들을 보였어. 이때 히틀러가 보였던 휴민식이 뭐였냐면 파리를 먹고 11월 며칠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11월 내 기억에 10일인가 11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그 11월 며칠 됐을 때 독일에서 기차를 하나 가져와. 그리고 그 기차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프랑스 정부 관계들에서 불러. 그래서 항복 사인을 하라고 해. 독일한테 졌다는. 왜 그랬냐? 그 날이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진 날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 날 프랑스 관계자 데려와서 니네가 졌다. 여기다 사인해라. 한 거고요. 그 기차가 뭐였냐면 연합군이 독일에 항복했을 때 타군 기차야. 그걸 그대로 타고 가서 거기다 사인받은 거야. 그리고 그 기차를 어떻게 했냐면 폭파시켜버립니다. 국민한테 뭘 보여준 건가? 맞아,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복수했다. 1차 대전 우리가 복수했다. 이때 독일 군대 엄청 화나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러한 선호전, 언론전을 펼치면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이 당시에 이만큼 땅을 먹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나치들이. 자, 그런데 독일이 못 먹는 곳이 하나 있었어. 영국이야. 바닷가에 있는 영국. 저기 전차 타고 갈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영국이랑 꽤나 장기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싸우다 보니까 좀 길어져, 전쟁이. 이때 독일이 공인에 빠져. 전쟁이 점점 길어지니까 뭐가 필요하게? 돈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전차들이 움직이면 뭐가 필요해? 연료가 필요해. 그런데 독일에서 이게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악수를 또 독일이 자원을 얻기 위해 소련을 공격해버립니다. 서둘러하지 말자는 건 지가 서둘러가고 소련을 공격해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왜 하필 지금 소련일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랑 싸우는 나라가 어디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기 기억나니? 네모가 있으면 반 잘라져 있는 무슨 색? 노란색, 여기는 파란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크라이나의 밀,
그리고 파란 하늘이야. 세계에서 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 바로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니까 그냥 히틀러가 그 우크라이나 그 당시 소련 땅이었어.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먹기 위해서 당시에 공격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지대가 유전지대였어. 석유가 나와. 그래서 석유를 먹기 위해서 당시에 소련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이 있는 소련을 치는 거야. 이게 문제였어. 왜냐? 소련이 땅이었더니 땅이 크기가 인구수가 많고 기술도 훨씬 많아. 물론 기계 자체는 병력이나 군사력은 독일이 이길 수 있으나 병력 순수 자체는 소련이 더 클 거예요. 소련이 생각보다 또 강하게 잘 싸웠어. 그래서 이때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고 또 한 나라가 또 낍니다. 일본. 일본이 당시에 일본은 왜 2차 대전에 왜 꼈냐? 일본은요 사실 2차 대전 일어나기 전부터 중국이랑 싸우고 있었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공격해서 먹었고요. 1937년부터 2차 대전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중국이랑 본격적으로 싸우는데 중국 땅이 커. 일본이 중국을 다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커. 그래서 일본이 싸우다 보니까 얘네들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이 야 큰일 났네. 중국 이거 다 먹으려 했더니 딱 자원이 부족하네. 이때 얘네가 필요했던 자원 석유랑 고무였어. 석유랑 고무. 이 지도에서 석유라는 곳 어디?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쪽. 여기서 석유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고무나무, 특히 고무가 되게 잘 자랐어. 여러분 고무는 안 쓰는 데가 있어? 자동차에도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시에 2차 산업혁명에 꼽혔던 이 고무랑 석유를 얻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먹어야 된다. 일본은. 근데 문제가 있어. 동남아시아가 그 당시에 독립했던 상태과 제국지를 먹힌 상태야. 특히 필리핀은 당시에 어떤 나라가 먹었게? 미국이야. 당시에 동남아시아를 먹으려면 필리핀을 먹어야 되는데 필리핀이 그 당시에 미국 땅이었어.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누구나 싸웠어? 미국. 일본도 알아. 미국은 어떤 나라? 옛날. 일본은 미국이랑 싸워서 승산이 없어. 일본도 알아. 그래서 일본이 고민한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먹어야겠고 필리핀은 먹어야겠고 그럼 미국이랑 싸워야 되고 근데 미국이랑 싸우자니 미국이 너무 세. 어쩌지? 이때 수만 가지 전략을 다 짠다. 작전을 다 짜. 그러다가 딱 하나 얘는 그나마 가능성 있다는 작전이 하나 선택돼. 그게 뭐냐면 진주만 공습입니다. 일본이 미국이랑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막 진짜 수만 가지 전략 다 짜다가 딱 하나 딱 하나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떤 작전이었냐? 당시에 미국의 해군기지가요 하와이의 진주만이라는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여기 해군기지였어. 일본의 작전이 이거야. 우리가 폭격기 가져와서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함대를 박살내자. 그럼 박살내면 미국이 이거 함대 복구하는데 최소한 1년? 2년 걸릴 거다. 그럼 얘네 박살내고 우리는 그때 동남아시아 먹자. 그래서 우리 열심히 힘 키워서 한 1년, 2년 뒤에 다시 복구한 미국이랑 한판 뜨자. 그러면 승산이 있겠다. 이게 작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1942년 당시에 이 일본에서 진주만으로 폭격기를 띄워서요.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를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진주만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근데 일본이 정말 치사한 건요. 이날이 일요일 오전 9시였어요. 일요일 오전 9시에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한다는 경고도 없이 갑자기 폭격기가 미국 항공모함 위로 올라온 거야. 이때 미군들은 뭐하고 생각해?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거나 일요일이니까 일했겠어? 쉬고 있거나 가서 교회 갔어. 기독교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엥 소리가 나면서 전투기가 등장하고요. 접수문처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미군의 진주만 기지가 박살난 거예요. 일본의 작전이 성공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작전이 실패. 원래 계획은 미국이 이렇게 박살났으니까 조금 더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때 미국의 부대 태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태평양까지 확대되는데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는데 일단 일본의 작전은 성공했어. 일단 미국의 해군기지 박살냈습니다. 그럼 복구하는데 좀 걸리고 우리가 복구하는 동안 힘 키워서 싸우자 이게 작전이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
미국이 겁나 열받았어. 감히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으로 우리를 박살내. 그것도 일요일 오전 9시. 너무 열받아. 우리나라 수많은 국민들과 청년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못 참겠다. 바로 출동.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인데요. 이때 미국이 부서진 배를 수리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받아서 곧바로 갈 수 있는 배랑 배는 다 조립해. 그러니까 조립한 순간 바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요, 실제 이 미드웨이 해전 지금 영화 보면 좀 하였던데 보면은 지금 배 상태가 어때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진짜 저런 배를 수리하면서 가는 거야. 밑에 막 부셔진 배들을 막 용접하면서 출발해. 용접하면서. 이래서 일본이랑 싸운다. 이게 미드웨이 해전이야. 태평양에 있는 미드웨이라는 곳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때 솔직히 전력은요, 미국이 좀 더 약했어. 왜냐면 미국이 아직 완전히 복귀 안 됐거든요. 그 당시 보면요, 항공모함이 미국은 3척, 일본은 4척. 전함 같은 거 비교해도 당시 일본이 조금 더 우세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일본의 몰살이었어요. 미국이 압승을 거두고. 이때 미국이 대승을 거두고요, 일본은 대패합니다. 미드웨이 해전. 자세한 거는 여러분 금방 미드웨이 한번 쳐보세요. 되게 자세한 설명 나왔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줄게요. 이때 하여튼 미국이 엄청난 승리를 거둬서요, 일본을 박살내버리고요. 일본이 깜짝 놀랐겠지. 저렇게 빨리 올지 이러면서. 자, 그리고 독일도 밀리게 돼. 독일은 어디 공격했다? 소련. 이때 소련이 어디 공격했냐면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를 공격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스탈린그라드라는 소련의 도시를 공격하는데요. 여러분, 스탈린이 누구? 소련의 지도자야. 소련의 지도자 이름을 딴 도시가 스탈린그라드야. 여기를 소련에 뺏길 수 있겠어? 절대 못 뺏기죠. 이때 소련군이요, 미친 듯이 싸웁니다. 저기는 우리 대장 스탈린 동무의 도시입니다. 저기 뺏길 수 없어요 하면서 소련이 전력을 쏟아부어. 그래서 독일을 막아내고. 이때 독일이 패배하면서 점점 약해지는데요. 실제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보시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소련군이 2인 1조로 싸워. 근데 총이 한 명만 있어. 총보다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한 명이 총 들고 싸우다가 죽으면 뒤에 총 들고 다시 싸워. 이런 식으로 싸운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투입해서 싸웠던 전투예요. 자, 이렇게 돼서 점점 독일도 밀리고 일본도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독일과 일본이 무너진 사건. 일단 연합군이 어느 정도 승리를 잡았어. 이제 독일이 소련한테 밀리고 있고 복수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연합군이 안정적으로 유럽을 정착하는 기지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 프랑스 해안에 상륙작전. 배를 띄워서 상륙작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에 독일이 있으면 지금 여기랑 소련을 싸우고 있어. 어떻게든 프랑스 땅을 우리가 되찾아서 여기를 연합군의 기지로 만들어서 또다시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동쪽에서는 소련이 이렇게 독일을 압박하자. 그러려면 이 땅에 연합군이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길을, 항구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노르망디 적이었습니다. 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15만 명이 투입돼서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요. 결국 노르망디를 탈환해서 안정적으로 연합군이 프랑스를 점점 세워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세계 최고의 작전이었고요. 관련돼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첫 오프닝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 중에 2편 중에 1편 제일 재밌게 본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OTT 시장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을 거. 하도 유명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근데 좀 잔인해요. 전쟁 영화다 보니까 좀 잔인해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되게 선생님 좀 시간 남은 거 얘기해 줄게. 이 작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십니다. 그 영화 첫 오프닝 진짜 치열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서쪽에서는 독일이, 동쪽에서 소련이, 독일은 끝나버립니다. 독일이 항복되고. 그래서
이때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당시에 이탈리아의 주축국의 리더였던 무솔리니는요 1945년 4월 28일 당시에 전쟁에서 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시민한테 잡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휘말렸다. 그래서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신이 거꾸로 매달려서 막 거리에 막 전시되거든. 그 정도로 굴욕적으로 들어갔고요. 히틀러도 결국 독일이 패배한다고 하니까 4월 40일 자기 개인 벙커에 들어가서 자살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전범이 끝났고 남은 하나는 없지. 일본. 일본은 어떻게 끝났나요? 일본에는 원자 폭탄이 터집니다. 원자 폭탄, 핵폭탄이죠. 원자 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팽팽이가 밑줄보기였다. 핵폭탄이 두 발 떨어집니다. 히로시마의 상파, 나가사키가. 히로시마가 여기, 나가사키가 여기. 근데 지금 피해 규모 보시면요,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얘들아 이거 진짜 도시 하나 날아갑니다. 핵폭탄 안 떨어지면 지금 보면요, 히로시마 떨어졌을 때 15만 9천 명이 죽었어. 15만 9천 명이면 진짜 안성시가 지금 7만 명이거든. 그러니까 안성시에 떨어지면 안성시 여러분 다 이제 같이 우리는 먼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웠던 폭탄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또 한 번 떨어뜨렸어. 그때 7만 명이 죽었는데요. 지금 여기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조선인 사망자도 있어. 왜냐면 이때 일제 강점기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데 이때 연합군이 저걸 떨어뜨린 이유는요.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한번 써볼까? 이래서 써왔던 거야. 그런데 연합군도 깜짝 놀랐어. 폭탄이 생각보다 너무 셌거든. 그래서 이때 일본도 깜짝 놀래. 뭐라? 저거 도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도쿄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저거 맞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 핵폭탄 2개 맞고 항복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곧바로 8월 15일에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럼 결과 우선 연합군이 승리했고요. 미국,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연합군이 2차 대전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얘네도 야 우리 전쟁 또 한 번 해봤더니 1차 대전보다 피해가 어때? 훨씬 더 컸어. 야 두 번 다시 싸우면 안 되겠다. 야 세계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거 만들자. 이거 국제연합을 만들자. 물론 국제연맹이라는 단체가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을 막지 못했다. 이거를 더욱더 개편하자. 그래서 국제연합 UN을 창설합니다. 우리 두 번 다시 싸우지 않도록 평화롭게 어떻게 하면 상대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각 국가들이 평화롭게 외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국제연합이고요. 지금도 여러분 국제연합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당시 국제연합 창설하고 했는데 진짜로 여러분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개발됐어 지금. 그 핵폭탄의 실력, 위력을 본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신재 물리학자가 인터뷰 잡지에서 그런 얘기했어. 박사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인류가 무슨 일을 쌓을까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솔직히 뭘로 싸울지 모르겠다. 왜냐면 기술 계속 발전되니까. 확실한 건 세계 4차 대전은 돌멩이로 쌓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전쟁하면 우리 구석기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아인슈타인이 경고하고. 왜냐면 이때 봤거든. 지금 이게 두 발만 들었는데 도시 2개 날아가는데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잖아요. 이게 터지면 인류 끝난다.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싸우지 않도록 저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지금 상태가 조금 불안불안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중국과 대만 갈등도 있고 물론 우리도 남과 북이 싸워서 어려운 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3차 대전이 다시는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면 좋겠고요. 선생님 잠깐 아까 영화 얘기했는데 극장 소개하면요. 한 편은 라이언 일병구하기였고요. 이거는 이 영화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 되게 유명한 감독 아저씨 있거든요. 이티 만들었던 아저씨. 그 아저씨가 만든 건데
전쟁 영화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거의 전쟁 영화 읽었다라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해서 배트맨으로 유명한 다크나이트로 유명한 감독이 만든 건데 덩케르크라고 이거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편, 특히 덩케르크는요 집에서 불 꺼놓고 TV 앞에서 가까이 보면요 진짜 내가 전쟁에 참전한 병사가 된 느낌이야. 그래서 한번 보시기 좋겠고요. 노트북 다 들어가겠습니다.